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거학 시간이고요. 이제 오비탈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오비탈 개념 수업 좀 해달라고 해서 요거 간단하게 한 40분 혹은 50분 정도 개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오비탈을 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오비탈을 배워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하시면 뭐 전이 원소라든지 아니면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가 나타나는 이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비탈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전자 껍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전자 껍질은 누가 발견했어요? 그렇죠. 보어가 이제 최초로 발견했죠. 보어의 이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최초로 전자 껍질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까지 하면 너무 많은 양이 되니까요. 사실 요 수소 원자만 해도, 이 실험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수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어디부터 할 거냐? 이제 전자 껍질을 최초로 발견했다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자 껍질을 그려놨어요. 그려놨고 한 네 번째 껍질까지 그려놨어요. 첫 번째 껍질은 안쪽 껍질부터 이제 부르는 거죠.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이제 껍질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번호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안쪽 껍질부터 이제 1번 껍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번 껍질. 그 다음에 얘는 2번 껍질이고요. 얘는 3번 껍질. 그 다음에 얘는 4번 껍질.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 거지만 이제 주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비탈의 특징들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는 n으로 나타난다는 거 정도만 아시고 이건 지울게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껍질에 번호도 매길 수 있지만 알파벳으로 또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이라고도 합니다. K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M 껍질이라고 합니다. M.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은 N 껍질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뭐 여기서 뭐 A, B, C, D로 하면 쉽잖아, 그죠? 왜 굳이 이제 K 껍질부터 시작한 거죠? K가 알파벳의 한 중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제 그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배려심이 넘쳐요. 그래서 혹시 이 후대에도 전자 껍질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대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의 중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K 껍질부터라는 거. 이렇게 번호와 이제 알파벳 기호로도 이제 껍질에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네 번째 껍질로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제 전자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전이. 전자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이걸 전자 전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사실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네, 굉장히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바깥쪽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죠? 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안정해진다. 안정해진다. 그럼 전자가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 있다가 네 번째 껍질로 이동했으면, 그렇죠, 불안정해진 거야, 안정해진 거야? 불안정해진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에너지 흡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흡수. 에너지가 흡수되면 그만큼 불안정해진 거니까. 근데 반대로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방출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방출. 그만큼 안정해지면서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 거야. 그래서 에너지 흡수와 에너지 방출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자, 안쪽 껍질로 갈수록 그죠, 안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이제 불안정해진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껍질에 번호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 과정이 뭔지, 방출 과정이 뭔지까지 이제 봤습니다. 여기 뭐 그림도 나와 있네요. 네, 됐죠? 네. 우리는 실제로 전자 껍질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비탈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자가 발견된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전자의 분포가 마치 구름처럼 보이므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전자 구름 모형. 전자 구름 모형이고요. 이 그림에서 원자의 경계가 뚜렷하게 정할 수 없으니까 전자가 발견된 확률에 어떠한 공간을 나타내는 경계면을 그려서 이제 오비탈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따져보면 원자 핵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를 그렸으니까 전자가 보이죠. 맞나요? 근데 실제로 전자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 이거 들어봤나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를 이제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독일의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얘가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하면서 불확정성의 원리 이걸 발표하면서 실제로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를 표현할 수 없으니 전자가 발견된 그냥 확률로서만 나타내자. 확률로서만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자. 이게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오비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s 오비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d 오비탈이 있고요. 그다음에 f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f 오비탈까지. 한 4가지 정도 오비탈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원자번호 20번까지 많이 배우죠. 20번까지는 사실 s 오비탈과 p 오비탈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21번부터 뭐 d 오비탈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s 오비탈과 p 오비탈 2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뭐 d 오비탈과 f 오비탈은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 오비탈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 밑에 이제 공간을 좀 마련해 놨는데 일단 x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y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z축도 필요하거든. z축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하면 z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x고요. 이게 y고 이렇게 z라고 할게요. 긴장하지 마. 수학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여기에 원점이 있어요. 원점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원자핵이라고 할게요. 원자핵. 네, 원자핵이죠. 자, 그리고 그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본인도 한번 찍어 보세요. 전자가 지금 원자핵 근처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그렇죠. 발견될 확률이 점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겠죠. 됐죠? 자, 여기 안쪽에서는 좀 발견될 확률이 많아요. 네. 너무 많이 찍지 마. 너무 많이 찍으면 이제 환공포증이 생기니까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됐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확률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찍은 거는 실제 전자의 개수를 찍은 겁니까? 아니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 찍은 거예요? 그렇죠. 확률만 찍은 거야. 오케이? 실제 전자의 개수는 아니라는 소리야. 자, 근데 보면 뭐 이런 것까지 할래? 야, 이런 것까지 할 거야? 이런 것까지 할래? 그죠? 너무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광범위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보냐면 딱 90%까지만 볼 거야. 우리가 이 발견된 확률의 한 90%까지 정도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3차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구형 모양이 나올 거야. 이게 바로 s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s 오비탈. 그래서 위에는 이 확률의 90%인 공간을 나타내는 경계면을 오비탈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s 오비탈은 구형이고요. 자, 요 원자핵 기준으로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쪽으로 가나 어때요? 확률이 다 똑같겠죠. 왜냐면 구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방향성이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 오비탈은 구형 모양이고 이제 방향성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얘는요 1번 껍질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1번 껍질에도 이제 s 오비탈이 있고요. 2번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어요. 3번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고요. 쭉쭉쭉 4번 껍질, 5번 껍질에도 다 s 오비탈이 있어요. 네. 그래서 n이 얘는 1번 껍질부터 이제 다 존재한다. 이게 s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p 오비탈 한번 볼게요. p 오비탈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p 오비탈은 px, py, pz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슨 모양처럼 생겼나? 약간 뭐 어떤 학생은 뭐 조랭이 떡 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p 오비탈은 실제로 우리가 비유를 주자면 아령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령 모양이고 얘는 이제 아령 모양이니까 방향성이 상관이 있어 없어? 그렇죠, 있죠. 여기로 가는 것과 여기로 가는 것과 확률이 다르잖아, 그죠? 얘는 방향성이 상관이 있는 겁니다. 총 방향성이 px, py, pz 총 세 가지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p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 이상에서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이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도 p 오비탈이 있고요. 네 번째 껍질에도 p 오비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p 오비탈이 있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부터 있는 게 p 오비탈이고요. 첫 번째 껍질부터 있는 게 s 오비탈입니다. s 오비탈. 자,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뭐 s 오비탈은 구형이다, 뭐 방향성이 상관없다,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이다, 뭐 방향성이 상관있다. 그다음에 얘는 1번 껍질부터 다 있다, 얘는 2번 껍질부터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죠? 아, 그래 너무 힘들어 설명하기가. 그래서 우리 요 오비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나 특성들을 계속 이제 얘기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이걸 한번 숫자로 그냥 나타내 보자. 그냥 깔끔하게 숫자로 이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있는 양자수라는 개념입니다. 양자수. 그래서 오비탈과 양자수는 뭐냐면 오비탈들의 특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에너지, 크기, 그 다음에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좌표 축에서의 방향, 이런 특징들을 숫자로 나타낸 걸 양자수라고 합니다. 양자수. 총 4가지의 양자수가 나와요. 총 4가지의 양자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의 크기,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 이겁니다. 이거 앞에서 했거든요.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자 n은 주 양자수고 얘는 전자 껍질 번호를 의미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양자수가 만약에 뭐 3이야 그러면 몇 번 껍질이야? 3번 껍질입니다. 3번 껍질. 그래서 주양자수가 이제 1번에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양자수는 기호로 n 이렇게 나타납니다. n. 그래서 만약에 뭐 n이 2면 얘는 뭘 의미합니까? 얘는 2번 껍질이다. 얘가 2번 껍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건데 자, 이것도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S면 0, P는 1, D는 2, 뭐 F면 3 이렇게 숫자로 나타냈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부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부양자수는 알파벳 L 이렇게 나옵니다. L. 그럼 만약에 부양자수가 뭐면 2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해요? 얘는 이제 d-오비탈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d-오비탈. 만약에 부양자수가 1이야. 그러면 p-오비탈인 거죠. p-오비탈. 자, 그다음 뭐 두 개는 어렵지 않아요. 두 개는 어렵지 않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요걸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사실 요게 마이너스 L이에요. 마이너스 L. 그리고 0. 그리고 플러스 얘는 플러스 L이랍니다. 플러스 L. 그러면 얘는 뭐냐면 오비탈입니다. 미안해.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요.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냐면 얘는요. 부양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로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로 펼친다. 예를 들어서 자 S 부양자수면 S는 0이죠.
0을 정수로 펼치면 0이야. 얘는 방향성이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1이야. 근데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로 펼치면 그렇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인 겁니다. 얘는 방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라는 거죠. 총 방향성이 몇 개예요? 5가지입니다. 5가지. 뭐 f 오비탈이면 총 7가지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핵심 뭐냐? 부양자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로 펼친다. 이게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 자기양자수라는 겁니다.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는 기호로 m 그리고 아래 첨자로 l이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ml.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자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양자수와 관계없이 한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구분시켜 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중심축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도는 녀석도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뭐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숫자로 붙여 주면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게 2분의 1이고 어떤 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지까지는 전혀 몰라도 돼요. 구분하라는 문제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분만 시켜준다.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자 이게 뭐냐면 네 번째인 스핀 양자수라는 겁니다.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는 m 그리고 s 아래 점자로 s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참고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예외에는 없어요. 이 스핀 양자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 숫자로 구분시켜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수에 대한 이제 4가지 특징들을 봤고요. 뭐 2가지는 쉽죠. 자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는. 왜냐하면 주양자수는 n이 3이야. 그럼 3번 껍질. n이 1이야. 그럼 1번 껍질. 그 다음에 뭐 부양자수는 s면 뭐 0, p는 1, d는 2, f면 3 이렇게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거니까 자기양자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를 펼친다. 누구를? 부양자수를.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전자가 회전 방향에 따라서 한쪽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구분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연습 문제 1번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자 껍질, 뭐 K 껍질, L 껍질, M 껍질 있고요. 첫 번째 주양자수 있어요. 주양자수는 기호로 N 이렇게 표현하죠. 네, 부양자수는 L이라고 합니다. L. 그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했죠. ML. 일단 요거 세 가지만 먼저 해볼까요? 세 가지 먼저 해보면 자 일단 주양자수 K의 주양자수는 그렇죠. 1번 껍질이니까 1이겠죠. 그다음에 L은 2번 껍질이고 M은 3번 껍질입니다. 주양자수는 뭐 껍질 번호니까. 자 그다음에 부양자수는 뭐냐면 일단 s 오비탈은 뭐라고 했어요? 1번 껍질부터 다 있다고 했죠. 그럼 1번 껍질에 s 오비탈이 있다라는 뜻으로 1s라고 씁니다. 1s. 그다음에 2번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s겠네. 2s. 그다음에 3번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겠죠. 그러면 3s겠네요. 그다음에 뭐 4번 껍질도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죠? 3s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p 오비탈은 몇 번 껍질부터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2번 껍질부터 있다고 했죠. 그럼 얘는 2p 오비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2p. 그 다음에 3번 껍질에도 3p 오비탈이 있겠죠. 자 그리고 d 오비탈은 그렇죠. 세 번째 껍질부터 있겠죠.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3d 오비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숫자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s면 얼마입니까? s면 0, s면 0, s면 0입니다. 그죠? p면 얼마야? p면 1, p는 1, 그죠? d는 2 이렇게 이게 부양자수를 의미하는 거죠. 부양자수. 자, 세 번째는 자기양자수인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로 부양자수를 펼치면 됐었죠. 자, 어차피 s 오비탈은 펼쳐봤자 0이야. 얘도 0, 얘도 0, 그죠? 네, 1은요. p 오비탈은 부양자수를 펼치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얘도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d 오비탈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를 펼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총 몇 개야? 5가지. f 오비탈은 그렇죠. 7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개수인데요.
자, 지금 사실 p 오비탈의 요 세 개라는 뜻은 아까 px, py, pz 총 p 오비탈이 몇 개 있었다는 소리야? 그렇죠. 세 개 있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총 한 껍질 안에 첫 번째 껍질에는요. 총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4개 있는 겁니다. 4개.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 껍질에는요. 몇 개 있어요? 총 오비탈의 개수가. 그렇죠. 9개 있는 거예요. 9개. 9개. 그다음에 뭐 첫 번째 껍질은 당연히 s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는 뭐 혹시 눈치채신 분도 있나요? 뭐 n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n 제곱, n 제곱. 자, 이거는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최대 허용 전자수입니다. 최대 허용 전자수는 실제로 이 오비탈 안에 이제 전자들을 뒤에 가서 이제 채워 볼 건데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이제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최대 2개.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최대 2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s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대 2개면 2겠네요. 얘는 오비탈이 4개니까 최대 2개면 8개네요. 하나당 2개씩. 그다음에 얘는 9개니까 그렇죠. 18개씩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최대 허용 전자수는 여기서 뭐 2n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2n 제곱. 이해되나요? 이제 오비탈은 뭐 요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크기 비교가 있는데요. 주양자수는 사실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부터 시작해. 근데 부양자수는 s 오비탈은 0이고요. p 오비탈은 1, 그다음에 d 오비탈은 2, f 오비탈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랑 비교하면 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주양자수가. 뭐 증명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3p 오비탈이라 하자. 3p 오비탈. 그러면 3p 오비탈이면 주양자수가 얼마예요? 3번 껍질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수가 얼마예요? p 오비탈이니까 2밖에 안 돼요. 얘가 훨씬 큽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랑 비교하면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를 펼치는 거니까 부양자수가 크거나 같을 수가 있죠. 그죠? 뭐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죠. 여기도 이제 같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거나 부양자수가 큽니다. 뭐 요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별표를 하나 이렇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거의 이제 오비탈에 대한 내용이 50% 정도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할 건데 이 전자 배치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해요. 준비 작업. 네, 준비 작업. 그래서 이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에너지가 낮은 순서부터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까지 한번 순서를 매겨 볼 거야. 아시겠죠? 근데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순서를 매겨 볼게요. 수소 원자의 경우와 다전자 원자의 경우를 좀 나눠 볼게요. 자, 수소 원자의 경우부터 한번 써볼까요? 일단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 제일 작아요. 우리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이제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 준위 순서는 안쪽 껍질이 되겠죠. 안쪽 껍질.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 순서야.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고 첫 번째는 s 오비탈 1s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2s랑 2p랑은 수소 원자의 경우는 똑같아요. 같은 껍질에 s나 p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3s나 3p나 3d나 다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껍질에는 4s랑 4p랑 4d랑 이제 4f랑도 전부 다 에너지 준위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껍질별로는 에너지가 달라요.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는요, 가장 작은 게요, 일단 1s가 작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뭐죠? 수소 원자랑 다전자 원자의 경우 뭐 이제 차이점을 보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예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이상이에요? 그렇죠.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 왜 이렇게 나누냐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비탈에 들어가서 전자끼리 반발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든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전자 원자는 2개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한 오비탈에 최대 2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랑 수소 원자를 좀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s 다음에 누가 크냐면 2s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당연히 2p 오비탈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3s 오비탈이 크고요. 그 다음에 3p 오비탈이 커요. 자, 그 다음에 3d 오비탈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틀려요. 3d 오비탈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십시오. 4s 오비탈이 먼저 나옵니다. 4s 오비탈. 자, 그 다음이 3d 오비탈이에요. 3d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4p 오비탈입니다. 4p 오비탈. 좀 이상한데요. 여기에서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3d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주양자 수와 방위양자 수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주양자 수를 그리고 방위양자 수를 한번 각각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주양자 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1S면 1번 껍질이니까 1, 얘는 2, 얘는 2, 얘는 3, 얘도 3번 껍질이니까 3, 얘는 4, 얘는 3, 얘는 4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 수 갑니다. 자, S면 0입니다. S면 0이에요. S면 0이고 S면 0이에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이면 1이고요. P오비탈 1, P오비탈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오비탈은 그렇죠, 2죠. 되나요? 이렇게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뿌려놨고 이걸 두 개를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n 더하기 l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1, 얘는 2, 얘는 3, 얘는 3, 얘는 4, 얘는 4, 얘는 5, 얘도 5입니다. 자, 그럼 일단 부양자수와 주양자수의 합이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클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동률이 생겼단 말이야. 동률. 됐나요? 자, 그럴 때 훨씬 영향력이 큰 게 뭐냐? 주양자 수가 큰 게 에너지가 높아요. 네, 껍질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그래서 동률일 경우에는요, 에너지가 껍질이 바깥쪽에 있는 게 훨씬 높아요. 그래서 3S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보다 4가 크죠. 이건 뭐 인정? 근데 여기 또 동률이죠. 동률일 때 주양자 수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래서 3보다 4가 크다. 그래서 4S가 3D가 앞에 나온 거예요. 3D보다 4S가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부양자 수가 아니라 이제 주양자 수의 영향력이 이거 아니죠. 자,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네 번째 껍질이면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4S가 더 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시고 여기도 동률이다. 그죠? 동률일 때는 주양자 수가 큰 게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l 규칙에 의해서 이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는 좀 외울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요건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이제 전자 배치입니다. 실제로 전자 배치는 뭐냐? 실제로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는 행위. 자, 이걸 전자 배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부터 해볼게요.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어떻게 하시냐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 한 3가지 정도 규칙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정도의 규칙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파울리의 이렇게 할게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자, 한번 읽어볼까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 한 개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자가 채워질 때는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뭐 s 오비탈이면 구형, p 오비탈이면 뭐 R형 모양, 뭐 px, py, 뭐 pz, 뭐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그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비탈을 어떻게 나타내냐? 그냥 이렇게 네모칸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네모칸 형식.
그래서 만약에 1s 오비탈이면 1s의 네모칸 이렇게 채우시면 이게 오비탈이다, 1s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전자를 채울 때는요, 요 화살표로 이렇게 채워요. 화살표 하나당 이제 전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 하나를 채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를 이렇게 채우면 그쵸, 안 됩니다.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안정한 거예요. 아까 그 전자가 자기 중심축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와 시계 방향으로 돌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들이 자기 중심축으로 둘 다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 때 혹시 누가 더 안정해요? 네, 이게 훨씬 더 안정한 겁니다. 얘는 이제 불안정해져요. 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이제 안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배치해야 돼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넣으면 전자를 3개 채운 거야. 근데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전자를 3개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한 오비탈에 최대 2개밖에 못 채워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전자는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이게 이제 싸움의 원리입니다. 싸움의 원리. 자, 이것도 뭐냐면, 자, 1s가 있고요. 그 다음에 2s가 있고요. p 오비탈은 3개죠. 방향성이 3개니까. 그래서 2p 오비탈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전자 2개를 채웠는데 세 번째 전자를 이렇게 채웠어. 근데 네 번째 전자를 이렇게 채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부터 반드시 채우고 넘어가야 돼. 채우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에 꽉꽉 안 찼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싸움의 원리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홀 전자 수가 많은 전자 배치수 안정하다. 이게 무슨 규칙이냐면 훈트의 규칙입니다. 훈트의 규칙. 홀 전자가 많을수록.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p 오비탈에 첫 번째 전자를 이렇게 채웠어요. 네. 두 번째 전자를 이렇게 채우는 것과 혹시 두 번째 전자를 이렇게 채우는 것 중에서 누가 더 홀 전자가 많아요? 그렇죠. 이 케이스가 홀 전자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라는 훈트의 규칙을 지키려면 전자를 이런 식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2p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실 때는 방향성이 총 3개니까 px, py, pz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전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자, 세 번째 전자 이렇게 채워야 안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는 다시 처음부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채우시면 돼요. 이게 훈트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가지를 지키면서 이제 전자 배치를 실제로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자 배치는 원자 모형과 이제 주기율표와 같이 묶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비탈의 이제 최종 정리인 거야. 이게 최종 정리인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서 작성해 보자. 자, 근데 뭐 하나를 다 완성하면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원자 모형부터 넣어보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맞나요? 그럼 이게 원자번호 1번 수소인 거죠. 수소. 자, 그럼 수소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수소는 전자 하나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헬륨이네요. 헬륨. 그죠? 원자번호 2번 헬륨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채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방금 뭘 위배한 거야? 싸움의 원리를 안 지킨 거예요. 낮은 오비탈부터 이제 꽉꽉 채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헬륨의 안정한 전자 배치야. 자, 그 다음에 2주기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2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작아서야?
첫 번째 껍질의 공간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s 오비탈에는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가 사실 첫 번째 껍질은 2개밖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껍질은 당연히 그렇죠. 전자 8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럼 원자 번호 3번이죠. 얘가 누구예요? 그렇죠. 베릴륨인 겁니다. 베릴륨. 원자 번호 3번 베릴륨. 원자 번호 4번 그렇죠. 붕소죠. 붕소. 이렇게 꽉꽉 채우시고,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 5번입니다. 5번 누구입니까? 원자 번호 여기 베릴륨이라고 했냐? 리튬이죠. 리튬. 베릴 어쩐지 그냥 붕소까지 했습니다. 붕소 됐죠? 자, 붕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할 차례입니다. 탄소 할 차례. 여기까지 이제 붕소였죠. 붕소. 그 다음에 이제 6개죠. 탄소는 어떻게 채우셔야 돼요? 탄소는 이렇게 채우면 내가 방금 뭘 위배한 거야? 훈트의 규칙을 위배한 거죠. 그래서 훈트의 규칙을 지키면서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질소죠. 질소도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산소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산소까지 했으니까 하나, 둘, 그러면 둘, 넷, 여섯. 여섯 개. 자, 그 다음에 누구죠? 플로린이죠. 플로린도 이렇게 하나씩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0번 네온이죠. 네온까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는 2주기에는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갔던 거 이해가 돼요? ES랑 EP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3S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2번 누구냐?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원자 번호 13번 그렇죠. 알루미늄이죠. 자, 원자 번호 14번 이제 규소죠. 규소 이렇게 채워주시면 또 훈트의 규칙을 위배했네요. 그죠? 규소는 이렇게 채워주셔야죠. 그 다음에 인이죠. 인도 이렇게 15번 이제 채워주시고, 자, 이제 16번 황이죠. 16번 황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제 17번 염소죠. 염소 하나 채워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이렇게 해서 아르곤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어요. 그다음에 19번 칼륨입니다. 칼륨은 네 번째 껍질에 채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칼슘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가 2개. 이게 20번까지네요. 아까 말했듯이 s오비탈과 p오비탈밖에 없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자 배치와 오비탈을 한번 배워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는 디오비탈의 내용은 설명 안 하려다가 많은 학생들이 또 궁금해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이제 원자 번호 19번이고 이제 20번이야. 이제 21번을 채울 건데 얘가 스칸듐이거든요. 스칸듐. 자, 근데 아까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순서가 1s 다음에 2s였죠. 2s 다음에 2p였어요. 그 다음에 2p 다음에 뭐였어요? 그죠? 3s였죠. 그 다음에 3p였죠.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였죠. 맞나요? 4s 다음에 3d가 와야 된다고. 3d. 즉 여기 4s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 3d가 와야 돼요. 디오비탈은 아까 방향성이 총 몇 개였죠? 5개였죠.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실제로 3d오비탈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21번은 전자를 어디다 채우셔야 돼요? 그렇죠. 3d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야 돼요. d오비탈에. 근데 d오비탈은 몇 번 껍질이야? 3번 껍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21번 스칸듐은 3번 껍질에 이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3번 껍질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갈게요. 22번은 티타늄이거든요. 티타늄도 여기에 이렇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 누구야? 바나듐도 이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번에 크로뮴도 이렇게 점점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번 망가니즈, 26번 철, 27번 코발트, 28번 니켈, 29번 구리, 30번 아연까지 채워볼게요. 그러면
30개가 채워져야 돼. 그럼 10개가 더 채워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그래서 d 오비탈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전자의 개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8개야 아니면 18개야? 그렇죠. 18개였던 거야. 근데 계속 채울수록 21번부터 22번, 23, 24, 25, 26, 27, 28, 29, 30 3d 오비탈에 채우면 세 번째 껍질에 채우지만 원자과 전자는요 계속 몇 개씩 유지야. 그렇죠. 원자과 전자 계속 2개씩 유지란 말이야. 그래서 2개씩 유지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가 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이 원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전이 원소. 전이 원소는 D랑 F 오비탈에 마지막에 전자가 채워지는 녀석을 이렇게 전이 원소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족에서 3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13족으로 넘어갈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3d 오비탈 혹은 이 d 오비탈과 f 오비탈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족과 2족 그 다음에 바로 13족으로 해서 원자과 전자가 3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어렵죠? 화학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오비탈은 한번 이렇게 가장 간단한 개념 기본만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몇 가지의 좀 비밀이 풀리나요? 네. 반드시 전자 배치랑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특징, 그 다음에 양자수 요걸 반드시 이해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 나중에 이제 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8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 원인이 발생한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단원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